키 184cm, 몸무게 78kg,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한 축구 선수는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고 한번 친해지면 의리에 살고 죽는 성격 때문에 별명이 유비였던 남자였다. 2021년 안타깝게도 50세란 젊은 나이로 췌장암과 1년 7개월간의 투병 중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름은 유상철이었다. 그는 수많은 한국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대표적이자 교과서적인 선수였는데 이와 같은 선수 유형을 스위퍼 또는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라고 한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부터 수비형 미드필더, 최후방 수비수까지 모두 가능했는데 각 포지션마다의 경기력이 K리그에서는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각각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였고 이후 줄곧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득점왕까지 차지했었다. 한국 축구상의 이런 만능형 플레이어는 전무후무하며 해외 선수 중에 유상철과 같은 선수를 뽑자면 네덜란드의 루드 굴리트나 잉글랜드의 제임스 밀러 같은 선수가 해당한다. 이런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들의 특징은 거친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고 경기 내내 지칠 줄 모르는 투지가 넘친다는 점과 공수가담에 적극적이며 공을 투쟁적으로 경합하여 잘 따내고 심지어 상처도 잘 입지 않으며 멘탈 또한 훌륭하여 팀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훈련에도 제일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까지 열심을 다하며 특히 주변 동료들에게 정교하게 패스를 주는 능력이 뛰어난데 따라서 팀이 위급한 순간의 공격에 윤활유 역할을 하여 골을 넣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점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을 전세계 4강의 자리까지 올려놨던 위대한 감독인 거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시작 전 한국 대표팀 선수 모두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체격 조건이 좋은 유럽 및 미국 선수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유상철과 같은 투지와 경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런 감독의 기대에 맞게 유상철은 한일 월드컵에서 첫 경기인 폴란드전에서 두 번째 쇄기골을 뽑아내며 2대0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였고 이후 동료 대표팀 축구 선수들에게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었고 이는 월드컵 4강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흔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뽑자면 메시, 엘링, 홀란드, 은바페, 호날두, 호나우두, 마라도나 같은 선수를 뽑는다. 이들은 필요할 때 한두 명 정도는 충분히 제칠 수 있는 엄청난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순간에도 잘 넘어지지 않는 몸싸움이나 완벽한 신체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한국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황의조, 조규성 같은 이들이 주요 공격수 포지션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유일한 문제는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내려오지 않고 전방의 양측 사이드라인 가까이 붙어있다가 이후 수비수에게 골을 받으며 상대방 골문을 향해 바깥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공격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수비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런 세계적인 공격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 축구 발전에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쉽게 말해 이들이 한국을 다시 한번 한일 월드컵과 같은 수준인 4강 또는 그 이상의 월드컵 우승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드컵 경기는 전 세계 200여 개의 피파 회원국들에게 예선을 뛰게 하고 이 중에 32개국에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한다. 6개국 대륙에서 약 200개의 국가들이 각 나라에서 최고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만으로 대표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탑을 찍는 선수라고 해도 결국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면 팀 내 누군가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필요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이면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 리오넬 메시가 있었고 그는 선발 21경기 14득점 3도움에 공헌하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를 지닌 아르헨티나도 36년간 월드컵 우승에 실패를 거듭하던 팀이었지만 이번이 35살이 된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라 생각한 모든 선수들은 하나가 되었고 모든 아르헨티나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경쟁 따위는 버리고 오로지 우승이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엄청난 집념과 투혼을 끌어올렸다. 농담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영웅인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기세였던 것이다. 바로 이 집념과 투혼이 그들 모두를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로 만들었고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상대로 3대3 스코어에서 연장전 페널티킥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쥔 것이었다. 프랑스 선수단 몸값 총액은 13억 3,700만 유로 약 1조 8,600억 정도로 아르헨티나 선수단 몸값 총액인 6억 3,320만 유로 약 9천억 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정상급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었지만 프랑스보다 더 높은 몸값을 지니고 있던 잉글랜드나
브라질이 아닌 아르헨티나와 같은 비교적 저렴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더 강력했던 진념과 투혼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주요 포메이션은 3-4-3이었고 월드컵 이후 곧바로 개최한 한국과 영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참여한 한국팀의 11명의 선수들 중에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주요 선수는 유상철, 홍명보, 송종국, 박지성, 김남일, 이영표, 최진철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기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선수가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였다는 말이다. 전설적인 오웬, 스콜스, 애슐리 콜, 페르디난드, 캠벨과 같은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대표팀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4강 신화가 단순히 운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얻은 타이틀이었음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경기였다. 청바지 차림에 1946년에 네덜란드에서 축구 선수인 아버지 밑에서 6형제 중에 3명이 축구 선수가 된 축구홀릭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히딩크 감독은 잠시 네덜란드 국가대표를 했었으나 이름을 날릴 정도의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다. 36살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코치 생활을 하다 약체로 평가받던 스페인 발렌시아 팀의 감독을 받아 2년 연속 리그 4위 정상급 팀으로 만들었고 이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피파 랭킹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았던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한국을 5-0으로 발라버렸던 뛰어난 감독이었다. 그런 히딩크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 다음으로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맡아 처음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은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빨리 달려 상대방 진영에 골을 넣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의 선수들의 호흡이 맞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구를 하도록 가르쳤다.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 축구 무대에서 오랜 기간 코칭과 감독으로 명성을 쌓아왔던 그가 왜 한국 축구에게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했을까? 히딩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 선수들은 마치 매우 고속으로 달리는 슈퍼카와 같다.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만 파괴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축구에서 유럽과 남미와 같은 강팀을 상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급 조절이다. 바로 체력과 전술적인 면이 그들과 대등하거나 그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히딩크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선수들의 높은 정신력과 이런 정신력을 경기 전후반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과 움직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전술에 대한 이해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히딩크는 당시 대표팀 선수들에게 최소한 2-3개 포지션을 소화하는 전천후 만능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쉬지 않고 강조했고 훈련의 대부분 시간을 선수들이 개인적 체력 훈련을 하도록 할당하였다.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치중하는 기존 축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버린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고 해도 수비 가담 능력이 없다면 그는 과감하게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다. 2002년 우리는 최전방 공격수였던 황선홍과 설기현 선수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측 수비 진영까지 내려오고 반대로 수비수였던 최진철과 이을용 선수가 상대 골문 앞까지 쇄도하여 공격을 퍼부었던 모습을 기억한다. 따라서 2002년 거스 히딩크가 만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1명의 그라운드 선수 모두가 스타 플레이어는 빠진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로만 구성된 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현 대한민국의 축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지소연과 조소연 등 스타 플레이어로 채워진 한국 여자대표팀의 체력과 정신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남자 국가대표팀과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결국 골을 넣으려고만 했지 수비를 하거나 희생을 하려는 모습이 비교적 보이지 않았고 여자대표팀은 예선전에서 1무 2패를 기록해 H조 최하위로 조별리그 탈락이란 아쉬운 성적을 갖게 되었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더 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갖는데 열광하면 안 된다. 제2의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나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제2의 유상철, 홍명보, 박지성과 같은 전천후 만능형 플레이어 선수들이 나와주기를 바라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 11명이 모든 포지션을 플레이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의 공을 주고받는 그런 축구가 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바라야 한다. 화려한 기술보다는 빠른 달리기보다는 한 발짝씩 동료를 위해 더 뛰어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과 투혼을 가진 팀을 갖기를 바라야 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 대표팀처럼 2002년 유상철의 한국 대표팀처럼 불굴의 정신력이 만드는 축구야말로 축구 명장 거스 히딩크가 말한 진정한 파괴력을 지닌 기술 축구라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